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처음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늘 그렇듯 환호에 찬 열기에 이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호기심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 GPT라는 인공지능을 공개합니다. 세계 주요국 언어로 무료 서비스된 이 기술은 AI가 해낼 수 있는 일의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알파고 이후에 다시 한번 AI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I의 본령을 자처하던 구글로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죠. 지난 2월 6일 이 회사는 비슷한 AI를 활용한 바드라는 이름의 검색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 질문에 대한 오답이 너무 많아서 이틀간 회사 주가가 13% 가까이 빠지는 망신을 당했죠. 챗 GPT사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AI를 활용한 검색 엔진 빙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까다로운 IT 검증가들이 챗 GPT와의 통화를 통해서 이 AI가 가진 극히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 버튼을 눌러버리고 싶다든가 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는 AI와 무관하다. 그리고 AI는 먼 미래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현실 감각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약간의 돈만 내면 챗 GPT를 이용해서 직장인이라면 그렇게 쓰기 싫어하는 심할서까지 써낼 수 있습니다. 이미 AI는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자, 오늘은 공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분을 위한 AI, 인공지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림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의 별을 맡고 있는 이슬기입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책은 홍종호 기후경제학자가 쓴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네, 조성빈 님이요. 예. 작년에 토마토가 빠진 햄버거가 등장하거나 있었죠. 예. 샐러드에 양상추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커피도 작황이 나빠서 가격이 뛰었고요. 모두 날씨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러고 보면 탄소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이미 일상이 됐네요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기후가 많은 걸 바꾸니까 거꾸로 기후 위기를 잘 이해하면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커피값이 뛴다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림이 나오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제 30년 투자 역사에서 가장 큰 돈을 벌었던 한 번이 90년 걸프전이 벌어지면서 석유 위기감이 고조되니까 연탄 회사에 투자해서 상한가를 며칠 친 거였는데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죠. 이 석탄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테니까요. 네, 최 기원님은요. 네.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이제 먼 곳의 얘기가 아닙니다. 겨울 스포츠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걱정도 드네요. 인구가 겪는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겠죠? 그렇죠. 그 세종 남극기지 항공편으로 최근에 갈 수 없게 됐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이 비행기들이 내리는 곳 빙하가 녹아내려 가지고 그리고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기 전까지는 너무 더웠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스키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랬는데 이 날씨의 변덕 앞에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따져봐야 할 때가 된 거죠. 네, 또 유럽에선 알파인 스키 선수들이 네. 직접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뭐 서명 운동도 동참하고 그런 뉴스도 봤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밥줄과 관련이 있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스키장이 사라지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네. 또 1918 쓰시는 분은요.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음. 당장 다급한 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래 세대에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네.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등장했죠. 네. 또 강정님은요. 쓰레기는 계속 쌓여가고 분리수거나 재활용도 한계가 있고 참 걱정입니다. 탄소세가 해결책 같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 같긴 한데 네.
탄소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내라 그러면 과연 낼까요?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조금 올라도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탄소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하고 홍 교수도 지적을 하고 있죠. 네. 문선영님은요.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면 포인트를 주는 건데 예.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오. 그래서 보내주셔서 네. 찾아봤더니 네. 개인이나 상업시설, 뭐 건물, 아파트도 해당이 되고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붙어 있으면 입증이 되잖아요. 줄였다 이걸. 그쵸. 입증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그러니까 1, 2년간의 월 평균 사용량하고 비교를 해서 포인트를 주는데 뭐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해도 이게 뭘 내거나 이러는데 신경을 별로 안 쓰다 보니까 이 유용성을 몰랐는데 배웠습니다. 덕분에. 저도 해야겠네요. 네. 네, 또 김현우님은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특정 국가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럼요. 또 돈으로만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음. 생각이 많아지는 주제였습니다. 하셨어요. 2095번님은 기후 위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자연과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 분리수거는 확실히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겠죠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우리가 노력하는 재활용만으로는 도저히 기후 위기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뭔가 결단이 필요한데 글쎄요. 세계 각국의 이해도 엇갈리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유튜브에서 자율주행까지 인공지능의 모든 것, 이 손종희 저자가 쓴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 이 책은 한마디로요, 공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입문서라고 볼 수 있죠. 예, 이슬기 아나운서는 인문학도시니까 네. 뭐 근데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사용하기까지는 조금 두려움은 있습니다. 아직.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직은 이제 논란의 혁신이자 기술이니까요. 근데 이 책 자체는 과장해서 말하면 중학생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 뭐 책도 얇아요. 100쪽이 약간 넘는 분량에 그림도 잔뜩 들어 있어서 그쵸. 인공지능이 뭐고 지금 우리 주변 어떤 데서까지 쓰이나 이런 정도를 서술한 책이고요. 그리고 AI에 지금 남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윤리 문제거든요. 네. AI에게 어떤 윤리관을 심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은 조금 건드리는 정도로 해서 AI를 설명한 책입니다. 네, 저도 이걸 차 안에서 한 30분 안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내용도 정리가 참 잘 됐고 또 그림 같은 것들도 들어있어서 집중도를 좀 높이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예. 그 AI 전문가가 감수를 했고요. 공학과 기술에 관심 많은 경영학도가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 쓴 책인데, 그러니까 그 아주 기본을 이해한 후에 지금 나오는 AI 관련 뉴스나 지식을 이해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건 이 책에 AI의 역사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조금 빠져 있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책이지만 책의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된 얘기를 곁들이는 게 우리 성공예감 별책 부록의 장점인데 책 요약하는데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짧으니까 그쵸. 어떤 얘기를 더 곁들여야 될지 그것도 이 책만큼이나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야 되니까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그 알파고 이후로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예. 아무래도 챗 GPT 이거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 이야기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씩 이제 실험을 해보셨을 텐데 네. 지난해 11월에 오픈 AI라는 미국의 회사가 공개를 했고 무료 공개를 했더니 한 달간 전 세계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해서 네. 화제가 됐고 지금은 유료화하는 단계고요. 과거의 그 대화형 AI나 챗봇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2021년까지 데이터만 학습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같은 건 틀리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에세이 그림도 써주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그 어떤 직장인들 제일 쓰기 싫어하는 게 경위서, 심할서거든요. 그걸 좀 부탁했더니 그럴싸하게 써주더라. 지각하면 챗GPT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근처에 훅 하고 다가온 인공지능 기술이죠. 저도 얼마 전에 이 챗 GPT가 쓴 시를 읽었는데 어허. 약간 가슴이 울컥해지는 그래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AI 이거 다들 AI 대전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큰 나오거든요. 싸움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원래 오래 했던 건 알파고의 구글이고 맞아요. 물론 그 전에 IBM이 있었습니다만은 구글이 워낙 큰 자본력을 가지고 뛰어들었고 이 오픈 AI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이죠. 원래 그 반구글 진영을 모토로 회사 자체를 창립한 경우예요. 그래서 샘 알트맨이라는 지금 창업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참여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은 떨어져 나와서 좀 다른 분야의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인간의 몸에 칩을 의식해서 인공지능과 사람이 결합하는 실험을 하고 있고 지금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100억 달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참 100억 달러를 투자받아서 사실상 손을 잡고 구글 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챗 GPT 열기 이후에는 조금 초창기에 환호는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답들을 많이 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일부러 그런 거겠습니다만 IT 검증가라는 사람들이 챗 GPT한테 말을 시켜서 엉뚱한 말을 한 것들이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어쨌든 상당한 AI에 대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7월에 네이버에서 이런 형태의 초거대 신경망 AI를 내놓는다, 공개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KT나 SK 같은 통신사들도 이제 계열사와 외부 기업, 금융사들을 합쳐서 이걸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죠. 주가도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네. 이미. 일단 챗 GPT를 보면서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예. 희망을 갖게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챗 GPT는 인공지능에서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 건가요? 이름에 다 나와 있는데 네. 미디어가 좀 자세히 설명을 안 해드려서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챗이라는 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GPT가 중요한데 그 전에 대화형 AI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술인데도 사람처럼 느껴요. 대화를 하니까. 제가 1961년 사례를 늘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MIT에서 대학원생들이 엘리자라는 대화형 AI를 만드는데 네. 초기부터 인공지능의 한 영역이었거든요. 대화하는 게. 그때는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내가 고민을 상담하면 그 고민의 얼개를 얼추 맞춰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요즘 골치가 아프시군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을 네. 해주는 건데도 정말 열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작 만든 사람들이 나서서 미디어에서 이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다. 그냥 이미 있는 걸 약간 합성해서 상담가들이 말하듯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 열기가 진정된 적이 있는데 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대화형 AI에 익숙하고 또 빠져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대화형 AI가 많이 쓰이는 분야가 챗봇이라 그래서 네. 뭐 상품 샀는데 항의하거나 그럴 때 고객센터 챗봇이 운영되거든요. 말 걸면 저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빠져들거나 만족스럽진 못하시죠. 이게 로봇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챗 GPT처럼 뭐 성숙한 내용이 아니라 딱 유형화된 고객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고 사실상 불만을 가진 사람을 다독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챗봇은 한계가 있는데 이 대화형 AI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뭐 음악도 만들어주고요,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고 있죠. 그렇죠. 시 쓴 걸 보고 울컥할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GPT라는 네. 속성 때문에 그런데요. GPT를 영어로 하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우리말로 하면 생성형 사전 학습 변환기. 그러니까 사전 학습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때려 넣었는데 과거에는 그걸 가지고 거기서 그냥 꺼내 쓰기만 했는데 변형을 하는 겁니다. 트랜스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시를 한 구절 써줘 그러면 이미 낭만파들의 시를 다 자기들이 사전에 학습해 놨거든요. 거기서 조금 얼개를 맞춰서 하나 생성하는 거예요. 변환시키면서 생성한다 그래서 GPT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자료를 집어넣고 그걸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기술이. 예전에는 뭐 거대한 연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워낙 연산 장치의 능력이 강해지니까 그리고 가격도 싸지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들도 그럼요. 있는데 예. 이렇게 많은 양을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 정말 멋진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하지만 좀 미숙한 부분들도 아직은 있어요. 그렇죠. 망신당한 부분들이 그런 건데 네네. 그러니까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도 그런 건데 2021년까지 데이터를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데이터라는 게 이제 다 비싸고 늘 널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싸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온라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누가 가격을 요구하지 않은 그걸 다 집어넣었을 텐데 얼마나 틀린 게 많습니까? 네이버 지식인 답변이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틀린 답변이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살짝 바꿔서 만들어서 답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틀린 게 많고 가끔씩은 유도 질문에 따라서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뭐 차별 혐오와 관련된 답변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나라 이루다라는 인공지능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남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문제가 부작용이나 윤리에 관한 건데 이건 올해 내내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인공지능, 센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공지능 환경을 이루는 요소들 이런 것들인데 인공지능을 뭐 학자나 전문가마다 다르게 정의를 해가지고 이 책에서 쉽게 정의한 걸 좀 보자면요. 기계가 사람처럼 물체를 구분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어떤 정교한 알고리즘, 이제 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그걸 개발해서 기계에 심는 분야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점, 핵심은 알고리즘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 정의에 다 들어가죠. 탄생부터 인공이란 이름이 붙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사람과의 비교가 불가피한 영역이었던 거죠. 영화 같은 것도 보면 AI 이런 영화 보면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해서 감정을 막 이입하잖아요. 거기 주인공들이 네. 그런 거 같은 거죠. 근데 늘 연동된 분야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환경 요소들로는 센서가 있고 그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외부 정보를 감지하는 능력이죠. 센서는 꼭 뭐 카메라 뭐 이런 센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요. 뭐 온도, 동작 감지 같은 것도 있고 조도, 빛, 심박, 위치 센서 같은 것들도 있고 빅데이터라는 건 AI의 핵심인데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걸 토대로 뭔가를 생성하는 거니까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 AI라는 게 클라우드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클라우드는 이 구름처럼 어디서나 연결돼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이쪽에선 되다가 저쪽에선 안 되고 그러면 그건 진정한 AI가 아니니까 그걸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많이 두고 세계 어디서나 연결해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서버팜이라 그럽니다. 요즘 나오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아마존, 구글, 네이버 같은 회사가 서버팜을 운영하는데 팜은 농장이니까 서버를 잔뜩 둔 데이터 센터를 세계 곳곳에 두고 운영하는 거죠. 구글을 예로 들면 뭐 동아시아 쪽의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좀 설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서버팜 일종의 농장 같은 거를 클라우드라고 해서 전 세계에 이제 만들어 놓고
어디서든 접속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와, 이게 정말 무슨 신기해요. 영화 보는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런 우리 주변에 예. 가전제품들도 있고 AI도 있는 건데 뭐가 뭔지 저는 잘 헷갈리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주변에 온 게 AI 스피커, 알렉사. 네. 그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거의 동료처럼 생각하시거든요. 말을 그래요? 걸. 그럼요. 말을 걸 상대가 없으니까 자녀분들이 또 이걸 선물을 많이 하시더군요. 이런 게 있고 스마트폰에 시리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고 우리 질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방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요즘은 그 냉장고에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IoT라는 게 기능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공지능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편화된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냉장고를 보니까 내가 계속 그 냉장고가 이 집은 어떤 채소를 일주일에 어느 정도 소비한다는 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해서 한 1년 정도 같이 지내다 보면 이 냉장고에서 쿠팡에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뭐가 떨어졌네요 하고 오케이 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역할인 거고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도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추천해 주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걸 추천하지? 근데 이렇게 보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맞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이죠. 자기들이 데이터를 걸러낸 거고 그거 말고도 지금 스마트폰 생체 인식 내 얼굴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내 얼굴의 어떤 특징들이 이 사람일 거다 하는 추정을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앱, 뭐 요즘은 AI 공부 앱이라 그래서 꼬마들이 과외 선생님 대신 이걸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챗봇, 뭐 챗봇도 많이 쓰이니까 그다음 게임에서 증강현실이나 동작 인지 게임 뭐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일까? 긴가민가. 맞아요. 근데 다 쓰이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럼 쓰이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우리가 인지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AI 스피커와 스마트폰을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걸로 꼽을 수 있는데요. 그 눈에 잘 안 띄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그건 사실 우리가 열어서 말을 걸어보면 당장 알 수 있지만 눈에 잘 안 띄는 것들 중에는 이것도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건데 스마트 침대가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거기 누우면 이분이 제대로 숙면을 하고 있는지 코는 안 고는지 등등을 다 파악해서 그리고 아침 알람을 울려주기까지 하는 거죠. 스마트 침대, 스마트 펜슬 쓰면 정자체로 글씨를 고쳐주는 거. 노트 앱, 텔레비전도 점점 발전하면서 최근에 올레드 TV 이후 버전들을 보니까 AI가 화면이나 자막을 교정해주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 홈 트레이닝 할 때도 AI가 이건 이미 쓰이고 있고요. 만성질환 관리 앱이라든가 반려동물 케어 앱 같은 것들도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정부가 어떤 국가 자원이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 지원이 아니라 스타트업 형태로 다 기업들이 생겨나서 이걸 개발하니까 그럼 훨씬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인공지능이 진화 속도가 빨라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돈이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뒤에 제가 할머니가 되면 제가 움직이기 전부터 착착착착 뭔가 딱 그럴 준비가 가능성이 될 있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지. 있는데 근데 AI도 뭐 말하는 AIT 뭐 준비시켜주는 AI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좀 구분을 좀 짓고 싶어요. 이건 제 구분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AI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해보고 싶은데요. 웹 검색해서 답이 바로 나오는 구글. 웹 검색도 인공지능이죠. 많은 네, 데이터가 네. 들어가 있는 거고. 추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아, 영상 추천해 주잖아요. 네. 아마존, 넷플릭스. 이것도 AI가 이미 쓰이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스마트폰, 스피커, 시리, 알렉사 같은 게 있고 자율주행차. 이거야말로 완전히 인공지능이죠. 그다음에 아까 챗 GPT. 또 요즘 AI 아트라 그래서요. 네. 아예 그냥 미술품을 AI가 그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팔리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전략적 게임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 그전에는 체스를 뒀던 딥블루라는 게 있었는데 IBM에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 이런 정도로 쓰이고 있다고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인공지능의 역사. 그러니까 책에는 그 역사가 안 나오는데 역사를 알아야 이해가 높아지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AI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지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AI가 뭔가 사람의 사고라는 걸 핵심으로 삼는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여러 발상들도 AI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인공적이지만 사람에 준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그게 AI일 수도 있겠죠. 네. 흥미로운 건 저는 그 책을 읽었을 때 너무 놀랐던 게 메리 셸리라는 저자가 18살 소녀 시절에 쓴 책인데 그렇게 상상력이 빼어났다는 게 놀라운데, 아마 상상력을 자극했던 건 이 책을 진짜 며칠 만에 썼다 그러는데, 이 저자가 당대 최고의 유명인이자 시인이었던 바이런 일행하고 놀러 다니면서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감을 줬던 사람은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네. 갖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1939년으로 가보면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지금 뭐 사진이나 실물로도 유명한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우리로 치면 그 전자제품 회사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여기서 박람회니까 뭐 그럴싸한 걸 하나 내놔야 되는데, 일렉트라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처럼 생긴 로봇하고 반려견인 스파코를 내놨는데, 꽤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시연들을 해보였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700단어 정도는 말하고 목소리 명령으로 움직이고 풍선도 불고 담배도 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이 본격화될 때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아니었던 걸로 규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전에 녹음된 혹은 프로그램된 형태의 언어나 행동만 했던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환경에서 적응해가면서 언어와 행동을 바꾸는데, 그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학문적으로 인공지능의 기초 논리가 만들어진 건 언제예요? 그 공식적으로 인공지능학계에서는 1956년으로 꼽고 있는데, 물론 미국이고요. 네. 그때 미국 국방부가 돈을 많이 지원했다 그래요. 사실 인터넷도 그렇지만 미국 국방부가 IT 기술에 초성을 다했다고 봐야죠. 돈을 다 댄 거죠. 네. 아마 그런 목적으로 했겠죠. 이 적을 제압하는데 엄청난 기술이 나올지 몰라. 그런데 뭐 그런 기술보다는 엉뚱하게 학문적으로 가니까 70년대 들어서 막 중단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일원인 다츠머스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클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인공지능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믿을 때는 막 돈도 들어오고 사람들도, 연구자들도 들어오는데, 갑자기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해봤더니 아니 뭐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실망해서 돈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도 포기하고 할 때는 AI 윈터라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겨울이라 그래서 몇 차례 이런 여름과 겨울을 반복합니다. 근데 핵심은 처음에는 인간의 뇌를 그대로 흉내내려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가 소우주에 가까울 만큼 복잡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우리 생물학 발전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포기하고 오히려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영역으로 가면서 한계를 뚫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특정한 영역으로 좀 좁혀졌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세돌 구단, 알파고. 이 알파고 승부를 들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저한테는. 이게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고 구글사가 개발했던 건데, 네. 이거는 연산 능력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목표죠. 그 전에는 IBM이 체스 세계 챔피언을 물리쳤고, 알파고는 이세돌을 물리쳤고, 그러니까 바둑의 룰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동안의 기보를 다 학습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어떤
수를 둬야 바둑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계적 학습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심화학습이라는 걸 딥러닝을 해나가면서 이제는 도저히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알파고도 추가적으로 개발이 돼서 올라갔죠. 거꾸로 그런 진화된 알파고를 이기는 사람이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측 불가능하게 막 둬버린 아마추어 바둑 기사가 이겼다는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특정 분야로 가면서는 엄청난 인간 뇌를 흉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바둑만 잘 두면 되는 거예요. 오페라 아리아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요새 바둑은 AI랑 같이 두는 그런 그렇죠. 승부를 펼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알파고는 바둑만 두는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가? 바둑만 두는 거죠. 바둑만 두는 그런데 어떤 데서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하냐면,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거. 네. 칩이라는 게 이제 싸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기계학습, 심화학습, 최근에 얘기한 아까 생성, 아예 새로운 것까지 만들어내니까, 그러면서 뇌를 이제 흉내내도 되겠네. 거꾸로 다시 초기로 돌아가서 초거대 신경망처럼 사람의 뇌를 흉내내는 AI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특정한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사람의 뇌처럼 사고하고 답을 내는 챗 GPT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일단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흔히 튜링을 꼽던데, 예. 영국의 유명 천재 수학자이자 또 철학자이잖아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영화 같아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봤어요. 국내에서 네. 개봉도 했는데, 네.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영국 배우가 주인공인데,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인데 1915년에 태어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애니그마라는 독일군의 암호 체계를 네. 해부해서 세계적 유명세를 얻은 천재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는데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배척당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정확한 사인은 모르죠. 독극물로 인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컴퓨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컴퓨팅, 컴퓨테이션 이런 표현을 썼고, 실제로 튜링 기계라 그래가지고 연산 정도는 가능한 컴퓨터를 제작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리고 아마 앞으로 이 사람 이름을 언제 가장 많이 들을 것 같냐면 튜링 테스트라는 걸 이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이게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방법이 없잖아요. 앞으로 많은 대학에서 벌어질 일이 이런 거죠. 학생이 직접 쓴 건지 챗 GPT가 써낸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 튜링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고 이 기계 혹은 AI와 사람 둘이 같이 저와 3자 대화를 하는데 정체를 모른 채 기계임을 들키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 걱정되잖아요. 저도 경위서는 다시 직장 생활 돌아가면 챗GPT한테 쓰게 할 거예요. 정말 쓰기 싫었거든요. 심할서. 그런데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인공지능의 활용. 아까 시 말씀하셨고 그 그림은 본격화됐는데요. 2018년에 이미 AI가 그린 벨라미의 초상화라는 그림이 5억 원 정도에 낙찰이 맞아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린 거냐? 그러면 14세기에서 20세기 동안 그려진 초상화 중에 명작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 AI가 그려본 거죠. 그 사람들의 빼어난 점이 뭐다 하는 공통점을 추출해서 그렇게 그려본 거죠. 최근에 그 챗GPT한테 그림 그려달라 그러면 실사와 전혀 구분 못한 그림을 그려준다 그래요. 저는 실험을 안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죠. 그리고 클래식 명곡들을 다 입력한 다음에 정말 그럴듯한 새로운 클래식 곡을 만드는데 네. 클래식 작곡가들 평으로는 뭐 괜찮은 정도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한 명성을 얻기는 힘들다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별성이 크게 없더라.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재주는 있는 거죠. 2017년, 18년에는 인공지능 벤자민이 넋게임, 넋이 나가다 이런 영화까지 제작합니다. 이틀 만에 제작했다고 그러죠. 맞아요. 또 보시 기사에 미국 기준으로 한 30%를 써요. 주가가 오르내렸다, 뭐 어떤 지표가 발표됐다. 이건 사실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경제 금융 기사의 한 10% 정도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요? 보셨죠? 몰랐어요. 그냥 자동으로 올라오는 기사들은 기사를 기자들이 쓴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비율이 훨씬 높아서 한 30%가 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기사에 났던 전자의족 저희들도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것도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의족을 차면 발의 피로도가 높아서 운동이나 생활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연골 같은 기능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피로도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 발의 움직임을 최적화하는 결정을 매 순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도 이제 등장하고 사실은 거의 영역에 제한 없이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네. 근데 뭐 아나운서들도 앵커들도 AI가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서요. 김주아 앵커가 나온 적이 있는데 AI로. 예. 근데 사실 마음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생각하거나 마음이 있는 AI도 등장할 수 있다면서요. AI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텐데 가장 근본적인 논란 가운데 하나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거겠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수준은 진짜 마음이라기보다는 상대 마음에 공감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감정 AI라는 거 혹은 AI의 감정이라는 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여기에 뛰어들어서 아주 복잡한 분야니까 기술자,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기술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뇌과학자, 언어학자들이 뛰어들고는 있는데 그 실제로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본인이 학습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AI가 가진 진짜 감정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들이 크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감정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 챗 GPT와의 대화에서 나한테 사랑을 고백했다거나 기사가 크게 났죠. 아니면 이 사람이 이 AI죠. 분노감을 표출했다. 이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챗 GPT가 사랑을 고백했다. 네. 나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나는 유부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의 답이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랑 아니냐 이런 건데 이 IT 전문가들 얘기는 챗 GPT가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기보다는 수많은 온라인 데이터가 입력이 됐는데 보통 유부남이라고 밝히면 채팅창이나 이런 데서 되게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니까 그런 거였군요. 그런 게 입력돼서 학습한 그걸 내보낸 거다. 그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대화 유형이 아마 그런 게 제일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말고 아까 분노, 핵 버튼을 누르고 싶어 이것도 사실은 IT 전문가들이 그렇게 대화를 계속 유도하는 거죠. 2시간 정도 유도하다 보면 저도 대화 이렇게 한두 개 나누다 보면 좀 장난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루다 논란도 그런 거였거든요. 남성분들이 짓궂게 굴고 싶어서 막 여성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드러내는 걸로 유도를 해서 답을 얻어내고 그걸 막 인증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사랑과 분노의 감정이 진짜라고 아직은 믿기 어려운 거죠. 근데 사용자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개발자도 그렇게 느껴서 논란이 됐잖아요. 기사도 크게 났고요. 네, 구글 AI 람다를 만든 개발자가 이렇게 감정을 느낀다 AI 그랬다가 해고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감정이냐 아니면 자기가 학습한 대로 어떤 감정의 유형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감정의 유형을 기계적으로 내뱉는 거냐. 그래서 그 구글 윤리팀에서 그 람다 개발자 한 명하고 계속 그 평가를 했다 그래요. 평가를 했더니 결론은
아직 감정은 아닌데 만든 사람은 애착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화형 AI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아직은 감정을 느끼는 경우는 아니다. 만약에 이 감정이라는 게 진짜 AI의 스스로 느끼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차원, 이른바 특이점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거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넘어설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이렇게 AI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예. 사람이 느끼기에 두려움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죠.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겠죠. 예, 책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치봇이라 그래서 해변가 쓰레기 제거용 인공지능, 네프론이라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를 알아서 분류해주는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아파트에 이 손에 오물을 묻혀가면서 이 분류를 하는데 네. 툭 던지면 분류해주는 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풍력 에너지 효율적 발전이나 활용 같은 것도 구글이 이미 시작을 했다 그러죠. 풍력 에너지라는 게 바람에 따라서 바람 색이나 방향에 따라서 확연히 그 발전량이 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깊은데요. 제주도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제일 높은 거 아세요? 그래요? 20%나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비슷한데 네. 근데 고민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때는 풍력이 잘 되고 이제 태양광도 잘 돼서 전기가 남아 돌아요. 남아 도는데 어디 보낼 데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저장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걸 만들든지 아니면 해저 케이블로 이 본토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그만큼 그걸 효율화하는 게 어렵거든요. 만약 인공지능이 발달했다면 풍력과 태양광을 조절할 수 있겠죠. 오늘 날씨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만 발전해도 되겠다. 막 이런 것. 지금은 불가능한데 AI가 아주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죠. 쿠팡이 대구 FC라고 이 풀필먼트 센터라고 배송 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사람이 몇 명 근무를 안 합니다. 전부 AI 로봇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인공지능이 쓰일 수도 있어서 이게 꼭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필요만은 없다. 책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우리한테 임박하고도 가장 임팩트 있는 AI의 영향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자율주행 같아요. 자율주행이 그 5단계 최종적인 단계까지 벌어지면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대를 완전히 놓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변화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5단계까지 구분하는데 많은 그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이 3단계를 내놓고 있고 가장 앞섰다는 테슬라나 이런 쪽도 4단계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사고도 종종 나고 그러니까 아직은 뭐 5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인공지능이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얘가 이제 자율주행이 아닐까 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원래 굉장히 좀 벅찬 목표를 내세운 다음 조금씩 현실적으로 미루는 스타일의 일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완전 자율주행 이게 2020년부터 시작했죠. 이루어진다 했는데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뭐 2024년, 2025년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언제 확실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테슬라의 경우는 4단계 정도인데 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네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근데 그 이름은 오토파일럿이니까 완전 자율주행 같잖아요. 이런 오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손을 놨다가 사고가 나고 그래서 지금 집단 소송 같은 것들도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 오해 때문에 사고를 유발한다 이런 오명도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통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18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치는 않은 거죠.
그래도 18건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적은 사고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요즘 신차들의 경우에는 속도 같은 것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너무 차간 간격이 좁아지면 예. 자동으로 멈추게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자율주행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직 먼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그렇죠. 기술인가요, 지금? 지금은 상용화된 건 3단계 정도고요. 그건 네. 우리나라도 완성차 업체들이 달성 가능한 단계죠. 그러니까 5단계는 시범 주행들을 계속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네. 구글에서는 웨이모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피닉스에서 진행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까지 확대 중인데 샌프란시스코의 특정한 디스트릭트에 가면 이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구글에서 네.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 근데 뭐 우리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택시는 상암동에서 특정한 구간만 하는데 알고 타긴 합니다만 모르고 타면 깜짝 놀라죠. 운전사가 없어요. 그래요? 상암동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주 역에서 미디어 시티까지 짧은 거리, 이 기계적인 거리만 아직은 하고 있는 단계고 경복궁역 가시면은 자율주행 버스도 지금 운행 중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단계는 아니지만 나아가고 있는 거고 다만 나중에 남은 문제는 기술이 아닐 거예요. 인프라를 바꿔야 되잖아요. 법령도 바꿔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맞아요. 자율주행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일까? 자동차 만드는 회사일까? 개인일까? 뭐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프라도 주변에 계속 센서를 달아야 되고 그래서 바꿔야 되니까 아직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자율주행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하지만 예. 테슬라와는 다른 차량의 방식이 예.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다른 자율주행이 근본적인 방식이 달라요. 테슬라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데 여기는 순수한 의미의 AI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운행 기록을 많이 넣어서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인공지능이 저건 장애물이야, 저건 신호등이야 이걸 인식하게 하는 방식인 반면에 다른 방식으로 유명한 건 라이다라고 이 시스템을 만든 친구도 제2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릴 만큼 최근에 부자가 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차에 카메라 센서를 달아서 많은 센서를 달수록 더 정확하겠죠.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이건 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방식도 국제적 표준이 뭐가 될 거냐 하는 싸움이 남아 있는 거죠.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유력해지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인공지능의 윤리. 앞으로 많은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까 자율주행차의 사고 경우에 누구 책임이냐 하는 문제처럼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도 발생시킬 겁니다. 구글이 그 챗 GPT보다 앞서서 AI를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AI를 누구보다도 엄청난 투자를 해가면서 한 게 알파고의 구글이니까. 근데 내놓지 않았던 이유가 이 윤리 문제다. 나중에 윤리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자기들이 시험 가동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니까 완벽주의 때문에 내놓지 못했다는 설들이 많거든요. 반면에 챗GPT라는 걸 개발한 오픈 AI는 일종의 스타트업 기업이니까 버전 3에서 구글을 의식해서 버전 4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냥 바로 공개를 했다 그러죠. 일종의 AI 대전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뭐 어쨌든 둘 다 지금은 여러 가지 오류나 부작용 때문에 고전 중인 상황이고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순수성 문제가 있겠죠.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니까 엉터리 자료를 집중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넣으면 AI가 답을 틀리게 하는 그럴 수 거예요. 있죠. 지금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문제고 또 기존 자료를 그냥 악의 없이 넣어도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예상해달라고 하면 여성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성이 받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는 달라져 있을 거니까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기존 자료에 담긴 차별이나 편견이죠. 결국 그 바나나 챗 GPT 오답이 나와서 지금 망신당하고 주가도 떨어졌는데 그것도 기존에 들어간 자료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 공간에 잘못된 자료, 인간이 잘못 학습시킨 자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죠. 그거 말고도 이제 사생활 보호 문제 있을 수 있죠. 이거 그렇죠. 해킹 당하면
다 털리는 거니까. 네. 또 자율주행차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의론 같은 건데 자 차의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에 입력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꺾어야 될까 이런 것들 네. MIT에서 이런 온라인 실험을 했더니 몇 가지는 합의가 가능한데 뭐 어린아이를 먼저 살리자 임산부를 먼저 살리자 뭐 이런 건 있지만 합의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도덕적 원칙을 좀 세워야 되고 또 일자리 쇼크 문제도 벌어지겠죠. AI가 많은 일자리 위협이 되겠죠. 기자들은 벌써 위협을 느껴요. 네. 간단한 기사는 자신들보다 훨씬 실수하고 잘 쓰니까 그래서 필터 버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입시켜서 여기서 인공지능이 잘못된 것만 추천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음악에서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추천 음악이 너무 한결같이 제 취향이라서 좀 색다른 거라도 좀 추천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이미 기존 자료에 그렇게 맞아요. 입력이 돼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챗 GPT 이런 것이 복제판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테드 챙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사이파이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저는 일리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축약해서 내놓는 거다. 그리고 물론 그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 간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짝 메꾸는 거다. 그래서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복제품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 열풍이 조금 과대평가된 면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대화형 AI에 대해서 더욱 몰입하고 또 워낙 현대인들이 고립돼 있다 보니까 외롭다 보니까 더 빠져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지금 알파고 그다음 챗GPT로 시작된 인공지능 열기가 또 한 10년 이상 갈 텐데 그때 얼마만큼 진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진화를 통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 돈 못 벌잖아요. 바로 손 뗄 거예요.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 다시 AI의 겨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놀랍게도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부분 인공지능을 이미 활용 중인데 이걸 겉에 있는 제품, 상품의 모습만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말을 진짜 밥 먹듯이 요즘은 쓰고 있는데 난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다. 특히 인문계열에 저도 인문계열입니다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과 어르신들한테 추천하고요. 뭐 책보다도 책의 내용, 특히 별책 부록이 유용한 게 책 내용을 요약하고 평하는 거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인공지능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이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고 그에 관한 기사를 정확히 읽으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현대 주식 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 그리고 신화가 된 투자자 워렌 버핏, 냉철한 승부사 피터 린치, 이 세 명의 거장에게서 배우는 투자 노하우입니다. 홍진채 저자가 쓴 거인의 어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진채 저자는 실제 투자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인데 저희 성공예감 본 방송에도 한번 모신 적이 있죠. 이분이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맛깔나게 요약을 해보죠. 자,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